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요즘 10대, 20대의 극우화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접하는 정보의 상당수가 가짜뉴스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청년층의 극우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은요, 요즘 가장 핫한 채널 여의도 물레동의 명민주님, 세대 커뮤니케이터 정민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녕하세요.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네. 뭐 꽃미남 3대장 특집인가요 오늘? 예, 3대장 맞습니다. 3대장. 아니 농담이고. 영포티 둘. 정말 놀란 게 우리 정민철 씨 네.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의 한 네. 2m 10 되는 것 같아요. 예, 서장훈 씨 조금 못 미칩니다. 아 진짜요? 네, 88인. 88. 와, 저도 큰 편인데. 야, 올려다 봐요, 제가 이렇게. 아니 평소에 뭐 연예인 좀 하라는 소리 어렸을 때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예. 들었죠. 장난이고 제가 연습생을 하긴 했습니다. 아이돌 연습생이요? 예. 원래 그 노란 교복 아시나요? BTS 정국님 나왔던 네. 그 예고를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아이돌 밴드 연습생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억에는 물론 세대가 좀 차이 있지만은 네. 예. 그 CN블루에 누구 얼굴 생각나는 얼굴인데 약간 아. 그렇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예, CN블루의 그 리더. 베이스 정영환님이요? 아닌가? 그분 아 그래요? 닮은 거 저는 아닌가? 그 예. 뭐 베이스 치시는 분 닮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약간 밴드상이다. 약간 이렇게 예. 눈이 네. 살짝 쳐져서 네, 눈꼬리가. 그래서 밴드상이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잘생긴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닮았다고 하니까 뭐 저는 음. 해당 사이 없어 잘 모르는데 민준 씨는 좀 아시잖아요 그런 느낌. 네. 무슨 느낌? 가장 잘생기셨죠. 아니, 저도 20대 때는 뽀샤시 했는데, 확실히 33살 조심하세요. 아, 33살. 그때 확 늙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약간 예. 괴리감이 좀 느껴지기 시작을 벌써 하거든요. 그런 건데 그래도 이제 명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젊은 세대의 그런 정치 문제 같은 것들을 네. 좀 인식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뭐 나이 먹는 게 언제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저도 이제 영포티를 좀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20대랑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나가서 젊은 층이랑 얘기해 보면 막 00년생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99년생, 00년생. 네. 저랑 이제 벌써 10살 막 12살 막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와, 좀 힘들다. 근데 이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많이 얘기도 해보고 네.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시사를 다뤄야 되니까 인스타나 이런 쪽에서 사실 인스타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러 가서 일부러 본다. 어떤 트렌드가 있나.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늙나 봐요. 이거 왜 보는 거지? 야, 저 같은 경우에는 엄연하게 네. 이제 영포티에 속하기 때문에 영포티예요? 영포티로 해 그냥. 영으로 합시다. 영으로. 네. 뭐 미드포티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예. 표현을 하면 그런 건데. 네네. 그 형상화한 그림들 있잖아요. 예. 뭔가 좀 비하하는 듯한 네. 그 모습이 주말에 너무 내 모습이라서 주말에. 이놈들이 나를 가지고 아주 네. 우롱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예. 막 매블쇼 보시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겠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 여러 마블 가지가. 좋아하시나요? 네? 마블. 마블. 아이언맨. 마블까지는 아니긴 하지만은 제가 형은 피프티에 가까워서.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그들과 나의 인식차는 어디서 도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세대 커뮤니케이터라고 이제 예. 본인을 소개했는데 예. 그 의미 규정이 좀 어떤 겁니까? 제가 01년생인데요. 이제 저도 지금 07년생이 20살이 됐어요, 올해. 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많이 또 노력을 하고 또 제 세대 그리고 부모님 세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 극우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대 갈등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 영포티도 어쨌든 세대 갈등의 형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누가 소통하고 있는가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 내가 먹어야겠다. 잘했네. 네, 그래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요즘 잘 나가잖아요. 네. 세대 커뮤니케이터로 야, 먹어봤습니다. 근데 커뮤니케이터면은 밑도 알아야 되지만 위도 알아야 되는데 그쵸. 그 위하고 소통은 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위를 더 잘합니다. 지금 그래요? 뭐 10대, 20대들한테 정민철은 중국 한처 빨갱이 쳐 죽여야 될 놈이라서 아무래도 좀 더 영포티 분들과 친밀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 세대부터 좀 중년 세대 좀 넓게 아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요즘에 10대, 20대 다수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뉴스를 접하길래 우리 네. 정민철 님을 중국 간첩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어디서 뭘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인스타죠. 이제 인스타그램이 사실상 그들에게는 전 세상이고 인스타그램에서 연예인도 보고 내 친구들과 소통도 하지만 시사도 보고 경제도 보고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네. 근데 이 인스타그램에서는 조중동, 레거시도 안 먹힙니다. 인스타그램의 조중동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아, 인스타그램의 조중동의 정답. 존재. 자유대학. 자유대학, 자유대학도 있고요. 네. 그리고 위키트리, 위키트리. 인사이트.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위키트리가 그 김행 네.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그 창립했던 회사잖아요. 근데 위키트리가 사실 연예 신문을 원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인스타그램 들어와서는 그 카드 뉴스를 이용해 가지고 카드 뉴스. 네, 시사까지도 발을 넓혔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 위키트리가 팔로워가 몇십만 대 돼요. 그리고 조회수는 그에 따르면 뭐 월에 한 1억 회에서 2억 회 정도 될 거고. 1, 2억 회. 네, 근데 여기서 요즘 대놓고 이재명 정부를 중국이랑 많이 엮고 뭐 안보 위기 많이 부각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 카드 뉴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분량이 길지 않고 순식간에 읽고 끝나는 건데 네. 어떻게 그렇게 짧게 논증을 이재명이 중국 간첩이라고 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셰셰 발언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엄청나게 부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인 무비자 그 단체 관광객 무비자 했을 때 좀 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봐라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중국에게 넘기기 위해서 무비자로 풀어가지고 중국인들을 막 받아들이고 또 부정선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다 논리를 뭉쳐가지고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고 중국인도 투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에만 투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그냥 중국인 무비자로 우리나라의 중국인들을 끌고 들어와서 얘네들이 투표하게 만들어서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한다. 이런 가짜뉴스 세계관이 있습니다. 야, 저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을 접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정보 전달의 문법이 아예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전달 문법이 달라졌다. 전달 문법이 아예 달라졌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중동 시대 때는 뭐 예를 들면 텍스트와 논리가 정보 전달의 문법이 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네이버와 다음에 그 과도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인스타와 유튜브 쇼츠 이렇게 넘어오면서 정보 전달의 문법 자체가 이미지랑 정서로 바뀌었어요. 이미지와 정서로 바뀌었다. 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릴스나 쇼츠 같은 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4, 50초예요. 하나 네. 보는데. 아, 굉장히 짧아요. 네. 거기에 네. 어떤 뭐 논리와 어떤 텍스트와 네. 어떤 근거들이 있겠어요. 네. 그냥 이미지와 정서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많이 소비하는 소비자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정보 전달의 문법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거기서 논리를 찾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영화의 혹은 드라마의 세계관에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이지만 거기에 빠져서 무언가 뭐 내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거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듯이 그런 정보 전달을 받았을 때 여러 번 그거를 반복해서 받으면은 그럴 믿게 수도 되는. 있겠다. 네. 라고 믿게 되는. 예. 야, 그 이미지와 정서로 뭔가 전달을 한다는 게 저 같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있어야만 이해하는 네. 버릇이 있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그 짧은 시간에 예. 그 정서적인 측면을 소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문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레거시 언론이 전혀 안 먹힙니다. 아, 인스타그램에 전혀 안 먹히고 조선일보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만 명이에요. 2만 명밖에 안 돼요? 위키트리가 몇십만인데 완전히 달라진 판이에요. 여기에 또 저는 정책적인 그런 뭐 서포트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참 이게 허점이 많아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거나 유튜브는 공식적인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들도 이 채널이 정말 100%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한 명확한 언론이다라고 공정한 언론이라고 생각해서 기대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작 자체가. 그냥 인스턴트로 그냥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자연스럽게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구교영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중동을 보면 얘네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라는 스탠다드를 가지고 이 조중동을 보는 거랑 이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소비하는 그 접근법 자체가 애초에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신뢰도가 원래 없어도 그냥 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지점에 도달하는. 그래서 야. 그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나.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 정민철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열면은 네. 뭔가 인스타그램이 본인이 많이 보는 걸 제시해 주잖아요. 예. 주로 어떤 영상이 좀 뜹니까? 전뭐 그거 윤어게인 영상만 가득 뜨죠. 아, 그리고 진짜 이제 그래요? 이쁜 여자들 이렇게 두 개가 많이 뜨는데. 공통 분모는 있네요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쁜 여자들과 또 윤어게인 알고리즘이 합쳐져 있어요. 그게 결합이 돼 있어요. 네, 또. 그래서 자유대학이나 이런 윤어게인 단체들이 뭘 강조하냐면 우리 오프라인 집회에 나와서 힙한 분위기에서 이쁜 남자들, 이쁜 여자들 모여가지고 잘난 사람들끼리 놀자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야, 그런 논리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전파를 네,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이제 지금 인스타그램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열세에 놓여져 있어요. 제가 내고 있는 목소리를 같이 내주고 있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에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그럼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애들은 끝없이 늘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유대학이 선봉장에 서고 있고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밈 계정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예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언급해주면 좋아할 텐데 정민철한테 토론하자. 너 나와라. 아, 1대1로 한번 나는 붙어보자. 영상으로만 200만 조회수를 찍고 그 친구가 1.5만의 팔로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네. 이만큼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기울어져 있고 음. 이제 무조건 이재명을 욕하고 악마화하고 이러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이야 정치 시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대체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명민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도 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게 딥한 얘기인데 음. 그러면은 이거 되게 딥한 얘기인데 민주당과 정부와 혹은 민주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은 왜 여기 인스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할까? 아, 왜 그럴까? 네. 네.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미 배가 불렀어요. 인스타에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뭐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뭐 설득하고 뭐 거기서 활동하면서 영역을 넓히고 이것도 사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언론도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렇죠. 될 때에서 승부 보는 거지. 네. 네. 근데 이미 벌써 유튜브 판이라고 하는 건 뭐 저기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나 매불쇼나 아니면 뭐 이동영 작가나 많은 분들이 이미 벌써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 대한민국 전체 동접자 수 1등에서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미 그 판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인스타로 넘어간다? 뭐를 위해서? 굳이 왜? 굳이 내가 왜? 거기에 네. 들어가서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치 고관 여자분들이 들으시면 배신감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 정치 시사판이라는 게 어떤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올곧게 하겠다라는 그런 베이스의 신념으로 하는 건데 근데 비즈니스 논리를 들이대면 배신감을 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매불쇼가 또 인스타에 진출을 했어요. 최근에.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비즈니스 논리로 따져봤을 때 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시간 분배와 자원 분배의 그런 기능이 그쵸.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굳이 인스타를 가서 내가 얼마에 뭘 먹기 위해서 저길 가느냐 생각해 봤을 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야, 문제는 근데 그런 수지타산의 문제를 넘어서 아까 말한 대로 당위와 사명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뭔가 사고 자체가 극우화되는 부분들을 막아야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네. 뭔가 인스타그램 같은 매체에 가가지고도 정면 승부를 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죠. 그러니까 좀 마인드를 바꿔서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매불쇼가 이제 인스타그램 넘어오고 나서도 보면서 생각한 건데 사실은 문법이 안 맞아요. 문법이 안 맞고 유튜브 문법과 인스타그램 문법이 또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근본적으로 한 10대, 20대의 문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럼 그게 있느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10대, 20대의 의경화는 맞춰졌습니다. 풀 자체가 달라요. 인재풀 50만 명에서 한두 명, 3명, 4명 나와서
등장하는 것과 네. 한 2만 명, 3만 명에서 똑같이 3, 4명 하라는 걸 바라는 건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인재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좀 역사를 보면은 20대라는 세대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네. 대체로 한국 현대사의 20대라는 것은 뭔가 이제 운동권적인 분위기부터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뭔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런 역할들이 있었고 실제로 네. 제가 대학을 다녔던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20대의 동력 같은 것들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된 촛불 집회 같은 것들로 이어지는 네. 광장의 동력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20대는 왜 이렇게 다르게 달라졌는가 그에 대한 것들이 궁금한데 왜 이렇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어떤 점이 달라졌냐는 질문인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이 대체로 젊은 세대라고 한다면 과거의 한국 현대사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상징하는 세대였는데 그런 세대적 그런 의견 그 군집에 대한 해석 자체가 지금 극우란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DNA는 저항 의식이에요. 저항 의식.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전두환 때 저희 군부 정권 때 독재 정권 때는 거기서는 이제 독재 정권 힘 있는 권력에 대항하는 그 저항 의식을 가진 게 저는 젊은 층의 DNA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군부 정권이 독재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거기에 반해서 뭐 몰래 마르크스 이런 거를 읽는 거에 또 희열을 또 느끼기도 하고 또 거기에 저항하면서 운동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나? 생각해 보면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정당성에 뭐 군부 독재랑 비교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독재가 됐건 합법적인 권력이 됐건 의회 다수가 됐건 행정부 수반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무엇인가에 기점을 두고 젊은 층이 저항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민주당이 이제는 기득권이 아닐 수가 없게 됐어요. 이미 벌써 주류로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없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지금 10대, 20대, 그리고 뭐 20대까지 생각을 해보면 젊은 층도 지금 살기 힘들잖아요. 살기 힘들죠. 힘들죠. 양극화가 극에 달해 있어요. 예. 근데 근데 이제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정당에서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공개되는데 30억짜리, 40억짜리 강남 용산에 있는 아파트에 다 살아요. 그러면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고 누가 박탈감을 느끼는지는 명확하죠. 그러면은 어디에 저항해야 될까도 명확해지죠. 그래서 그런 권력 구도와 저항 DNA가 합쳐져서 지금의 무엇인가가 나타난 거지. 이것을 진보랑 뭐 저기 뭐 보수의 개념, 좌우의 개념으로 쳐다보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네. 그런 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그렇구나. 들어요. 네. 저도 정확하게 동의하고요. 애초에 지금 극우 진영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전혀 다르지 않아요. 민주화 운동 때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운동권 선배님들이 가져왔었던 언어들 그리고 그 기본의 논리들 정확하게 자유대학이 그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게 이 문장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젊은 날의 특권은 부패에 저항하는 것. 이게 그래요? 지금 예. 그 단체들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이고 그들에게 부패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한다라는 의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정확하게 보자면 그러면 이러한 논리들이 어디서 나왔고 왜 인스타그램은 지금 극우 진영이 선점을 했는가라고 보면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를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찰리 커크가 했었던 터닝 포인트 USA를 그대로 받아서 미국 마가 세력의 그 트럼프 세력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빌드업 코리아를 통해서 마가 세력들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미디어를 선점해라. 우리가 바이든 정부를 뒤집어 엎어서 트럼프 정부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미디어를 선점했기 때문이고 거기에 나와서 10대, 20대들과 함께했기 때문이고 그 저들을 부패한 세력과 부정선거로 묶어서 저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그거 똑같이 해라.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들을 보면 조금은 지금 앞으로 더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중물적으로 드는 생각이
미국에 있는 트럼프와 공화당은 굉장히 영리한 집단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10대, 20대를 견인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가?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다행이죠. 그게 그것까지 다행입니다.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예, 그게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극우 진영도 이번에 또 장도영 대표가 이준석 대표랑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와 혁신으로 가야 되나? 그 황교안 당대표 아시죠? 네. 거기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빌드업 코리아에서 찰리 커크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국민의힘과 단절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을 떠나면 안 되고 너희들 국민의힘을 점령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점령군이 돼야 된다 지금. 근데 네. 장도혁과 윤석열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멍청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안 밟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딱 그 정도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다 보시면 음. 됩니다. 너무 웃긴 게 진짜 이게 진짜 특이한 건데 미국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걸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언더찐윤들 실제로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고령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밥그릇 챙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지. 사실 뭐 한동훈 때도 봤고 윤석열 때도 봤고 뭐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리만 지킬 수 있으면 예. 누구와도 손 잡아서 네. 그냥 기득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언가 활발하게 에너지를 가지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민철 씨가 말하는 민철 씨 맞죠? 네. 네. 네, 민철 씨가 말하는 좀 다행인 포인트인 거죠. 여기서 이제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제대로 못 따라와 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야,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점령군을 하려고 하든 뭐든 간에 네.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굉장히 이렇게 부정선거를 믿잖아요. 네. 그런 상황적 맥락과 논리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드업 코리아를 통해서 한국에 전파되었던 그 트럼프 세력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주장 이게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주장하는 건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이 전 세계에 수출해서 수출되었다. 이 부정선거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세계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고 맨날 한다는 게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랑 토론하자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안 맞는 게 생기는데 부정선거를 그들이 그럼 왜 믿냐? 인스타그램 릴스만 보면 굉장히 부정선거처럼 보여요. 뭐냐 하면 선거 관리의 부실이 조금씩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선 때 뭐 투표용지를 들고 밥 먹으러 갔다 왔던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실 예. 사태들이 있었고 또 개표기가 넘어가다가 한 번씩 개표가 잘못되는 경우들. 근데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깊게 논리 따져보고 들어가면 다 선관위가 보조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그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 부정선거 증거들을 통해서 몇십만 표가 바뀌냐 안 바뀌냐. 근데 이 논리를 넘어가진 못하나 다만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부정선거가 있는 거야. 정도의 논리로 지금 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딱 정확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에서 어떤 제가 장벽을 느끼냐면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있다. 예. 이런 식의 주의 주장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산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접근이 되니까 더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예. 제가 위에 이제 보고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중국화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공산화는 그냥 공산화 워딩이지 그들이 표현이다. 무서워하는 건 중국화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빌드업 코리아에서도 수많은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너네들 지금 베이징의 영향력 많이 받고 있고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넘어가고 있는 증거가 많이 보이니 너네가 그걸 목숨 걸고 막아라. 입니다. 그래서 자유대학이 그걸 받아서 CCP 아웃을 외치고 다양한 것들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중국 정부가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죠. 아, 그럼요. 예, 패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뛰어들고 있고 그런 점이 당연히 있죠. 네. 네. 그 공포와 이제 선동과 이게 합쳐지고 있는 거죠. 아, 공산화는 중국화인 거다. 네, 그러니까 중국화. 저 포인트도 되게 우리가 들었을 때 지금 들으면은 낯설 수도 있지만 예전은 생각해 보면 전혀 낯설지 않은 문법이에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진짜 많이 달라진 겁니다. 예.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뭐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저 공산화의 주된 서브젝트는 북한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 네. 근데 저쪽도 그 논리를 계속해서 밀고 나오다가 이제는 안 먹히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게 마지막 종착역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령받아서 간첩이다. 네. 그래서 나라 팔아먹으려고 통째로 네. 넘기려고 한다. 네. 근데 안 먹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중도층 플러스 이제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북한에 넘어갈 정도는 아니라는 그 논리적인 오류를 인식하기 아, 시작했습니다. 그건 고쳤구나. 그건 그러니까. 고쳤어요. 그건 고쳤어. 예.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급을 맞춰야 되는데 네. 간첩, 예. 공산주의 여기에 이제 틀을 맞춰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올라와서 네. 북한을 안 먹히는 거예요. 야, 거기에다가 중국을 똑같이 이식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예. 정교하구나 이게 그렇죠. 논리가. 예. 그래서 이게 뭐 우리한테 중국 공산화 이게 되게 낯설게 느껴질지 몰라도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부터 계속 해오던 작업에서 네. 그 서브젝트만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칸 더 궁금한 거는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신뢰나 확신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그 트럼프를 위시한 예. 세력들 그러면 미국의 정치 지형이 다양한데 네. 그럼 공화당과 민주당을 구분해서 그분들은 지지합니까? 그렇죠. 네. 엄격하게 예, 엄격하게 트럼프를 네. 지지하는 겁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예. 거구나. 네. 그래서 지금 마두로 사태 이후에도 극우 애들이 맨날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이재명도 잡아가줘라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봤어요. 네. 거기는 무조건 트럼프고요. 애초에 자유대학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모든 게 다 공화당과 연관된 세력이고 실제로 그 한미 정상회담 때도 뭐 교회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로비를 했던 것도 극우 세력을 통한 미국 공화당 세력과의 로비였고 그리고 통일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빌드업 코리아를 지원하는 것도 신세계죠. 그러니까, 네. 신세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빌드업 코리아의 대표가 김민하 대표인데 이 김민하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기저귀 회사가 있어요. 이 기저귀 회사를 트럼프 주니어가 있는 회사에서 투자해줬습니다. 굉장히 세계관이 복잡다단하고요. 이게 절대 그냥 20대들이 그냥 잠깐 선동에 넘어가서 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조직적인 작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네. 그것은 기업이든 돈이든 종교든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20대들이 뭔가 사회를 잘 몰라서 좀 저렇게 그러면 안 윤호개인 외치고 되겠구나. 있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명문대생들도 극우화가 진행이 되고 그렇다면서요.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잘해서 이러저러한 성과들을 칭찬하면서 발표합니다. 그런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후 해석을 해냅니까? 사후 이분들이. 해석? 네. 누가요? 그런 결과물을 극우들이. 본 극우들이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합니까? 그냥 예. 이제 저거는 쇼고 좀 있으면 한국모함이 이제 청계천에 이제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한미 정상회담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야구 배트를 선물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무서웠던 게 배트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아, 야구 그걸 또 배- 붙이는구나. 야구 배트를 예. 맞아 죽는 게 무섭다. 네, 이렇게 그 사실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트럼프는 정치 고단수라 이 모든 게 다 계산됐고 미국은 모르는 게 없다. 이런 메시지 넘고 있다. 어제 그 구인철 부총리가 그 베선트 재무부 장관 만났잖아요. 네. 이 재무부 장관이 지금 원화 약세에 굉장히 한국 경제와 맞지 않다라고 발언해줬잖아요. 이거에 관해서도 그러면 그분들이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저 봐라 립 서비스고 실제로는 통화 스와프 안 해줬지 않냐. 그냥 립 서비스 해줬을 뿐이다. 모든 게 다 정신 승리로 이어지는 거죠. 야, 그러면 저는 그 10대, 20대 극우화된 사람들하고 네. 실제 우리가 옛날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도 보고 있는 노인들의 그런 극우화 문제하고 10대, 20대, 70대 극우 진영들이 동일한 객체로 보십니까? 아니면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나 사고나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과정에서. 저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가장 네. 큰 공통점은 뭐냐면 소속감이 상실된 그런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뭐 국민의 특성인지 사회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민족 자체가.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뭐 부를 창출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내가 그 직장에 속한 그 소속감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네. 그런 사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잃으면 앞으로 먹고 살 걱정도 문제지만 내가 이제는 어디 소속되지 않고 무언가 혼자고 갈 데가 없고 나와 같은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 없고 여기에 대한 박탈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층의 극우랑 그리고 태극기 부대랑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아, 그렇네. 진짜 갈 데가 네. 없어요. 이제 노인이 되고 막 갑자기 회사에서 막 쫓겨나고 이제 나이도 들고 했는데 뭐 노인정 빼고는 사실상 내가 이 나라에 지금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어졌나? 나는 이제 무능한 사람인 건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데 나는 네. 더 이상 이제 무쓸모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애국도 할 수 있는 태극기 집회가 있대. 네,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운 데서 막 이렇게 태극기 몇 번 흔들면 같이 밥 먹으면서 공통으로 얘기하면서 욕할 것도 있는 건데 그게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속감, 사실상 이제 태극기 노인정 같은 거죠. 네. 네. 그런 소속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집단이 있었고 10대, 20대를 지금 생각을 해봤으면 우리 세대랑은 또 다른 게 코로나 시대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학교를 몇 년 못 가고 또 어디에서 뭐 코로나 시대가 어느 때부터 시작 해가지고 어느 때부터 끝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제 그 언택트 비대면, 네. 비대면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4, 5년간을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디폴트 값이 된 세대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10대, 20대 때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학교도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어울리면서 교류도 하고 소속감도 찾고 같은 그룹이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나이대인데 그게 싹 온라인으로 옮겨져 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누구고 나의 소속감은 무엇인가를 온라인에서 찾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강력하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줄 수 있는 게 저 극우 그룹인 거예요. 네. 야, 이해가 확 되는데 그러면 20대 극우는 70대 극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워요. 세대 갈등이 거기도 있구나 지금.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전광훈 목사, 뭐 특히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아스팔트에서 굴르고 있는 극우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아, 20대 극우들은 네.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전광훈 집회에 20대 안 갑니다. 그렇죠. 네. 태극기 집회에 20대 없어요. 모두 다 자유대학이 운영하는 집회였고. 그럼 반대로 70대 분들은 기특한 청년들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 끼고 싶으니까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관계를. 네. 그럼 어쨌든 간에 또 윤어게인 같은 공통 분모가 있을 때는 또 같이 모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모인 걸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되게 예. 특이하네. 아예 집회 예. 운영을 따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런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는데. 네.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튜브 시사를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의 김민수 최고위원을 보고 솔직히 말해서 실소를 금하지 못하면서 네. 비난하고 희화화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네. 실제로 우리 20대들이 바라보는 김문수 아니죠? 김문수랑 김민수는 좀 많이 다른데. 둘 다 비슷합니다. 근데 뭐. 김민수는 전혀 다른 위상의 사람인 겁니까? 예, 그 20대 사이에서는 뭐 거의 이제 차기 대통령 수준이고요. 아, 김민수가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김민수는 사라지지 않을 사람입니다. 지선 패배로 장동혁이 날아가도요. 다음 당대표 나오면 전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고 봐요. 그럼 김민수가 왜 컸냐? 혐중이잖아요. 네. 근데 그 혐중 발언들 굉장히 인스타그램에서 핫하게 소비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뭐 김은혜 의원이나 네. 뭐 조정훈 의원이나 가끔 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영상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잘 팔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정신이 이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목적이 다 있어서 하는 잘 거다? 팔려요. 김은혜 의원이 중국 공산당 얘기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300만 뷰가 나와요. 300만 뷰? 김은혜 의원이 대체 뭘 해서 그렇게 얻겠습니까? 멸공을 외치면 그렇게 돼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표적으로 그걸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우리 20대 극우들이 점령한다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향후에 있었던 당직 선거 등에도 네. 당원이 되어서 예.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네. 김민수를 대표를 만들겠다, 네.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 그런 네. 목표의식도 있는 겁니까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랑 뭉쳤을 때 당연히 좀 탈당 러시가 나올 것 같잖아요. 거기서 10대, 20대 극우 계정 운영한 친구들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 탈당하면 안 된다. 우리 이 장동혁을 그대로 두고 지선 패배 이후에도 우리는 당권에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럼 다음은 김민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민수가 당직 선거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 안 됩니다. 보궐에서 당선되면 안 되고요. 이번에 보궐선거에 그건 출마하는 왜 그런 게 겁니까? 유력하죠. 아니 그 레거시로 올라오면 안 되죠. 그분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는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근데 그분이 당권을 갖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사실 전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사실 뭐 정치 기사 하셨으니까 그 정치인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 기사에 자기 이름 하루 종일 검색하고 이 미디어 노출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를 엄청 고민하면서 어디 샷 딱 나올라 그러면 앞에 껴가지고 딱 이렇게 옆에 중요 인물 옆에 딱 네. 서고 요 컷을 따먹으려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 관리를 잘하는 정치인들이죠. 그게 인스타그램의 폼으로 옮겨왔을 때 그거를 잘 따먹는 사람이 저는 김민수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여기 뭐 이거 하면서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딱 쇼츠 하나 나올 거를 잘 따먹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에 특화된 게 김민수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의원이 되는 거를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 그런 레거시 언론에서 컷을 잘 따먹는 그 정치인이랑 지금 김민수의 스테이터스랑은 뭐가 다르냐. 예전에는 플랫폼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K, M, 뭐 S 그렇죠. 이렇게 네. 정해져 있고 네. 조, 중, 동, 그렇습니다. 뭐 한겨레, 네. 뭐 경향 이렇게 정해져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컷을 따먹으면 그게 전 국민한테 퍼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김민수가 요 컷을 따먹어서 인스타그램에 가도 퍼지는 사람에 닿는 그 어프로치의 딱 타겟이 제한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김민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극우 쪽에서만 인기가 극단적으로 맞아요. 높은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그래프로 나타내면 되게 극단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고 보면 돼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김민수를 아는 사람은 매우 호감으로 좋아하고 모르는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적인 확장성으로 가져다가 봤을 때 네. 김민수가 메이저 정치인으로 이제 뭐 다음 총선에서 자리를 받아가지고 뭐라 한 자리를 네. 한다? 뭐 모르겠어요. 기반이 뭐 TK 지역에 네. 전략공천 해가지고 하면은 네.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전국구로 막 이렇게 나서기는 네. 좀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미디어를 잘 관리한 정치인인데, 저도 이제 국회에 있어봤으니까 알죠. 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더 이상 기자한테 밥 살 때가 아니에요. 기자한테 밥 사봐야, 저는 이제 뭐 지역 신문부터 다 봤으니까 그 영향력보다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정치 계정 운영하는 10대들이 찾아오면 그 친구들을 만나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밥을 안 사주더라도 만나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저도 하고 봤어요. 있는 친구가 인스타에서.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지금 계속 누굴 만나냐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 만나요. 음. 조정훈이 먼저 끌어내줬고요. 또 조정훈 의원이 유정복 인천시장 만나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 만나겠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이 댓글 단 거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다 연락했대요. 아무도 안 만나준대요. 회신이 안 와. 네. 안 만나지. 이게 어떻게 보면 배가 부른 거일 수도 있고, 배가 부른 거야. 예. 기득권화 됐다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뉴미디어 인스타그램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가, 이 구기영 기자님이 보실 정도로 큰가를 모르는 거죠. 네. 요 정도의 지금 인식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배고픈 사람이 손 내미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맞아요. 지금 네. 우파 쪽에서는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네. 자유대 만약에 저기 뭐야 국민의힘 쪽에서 한 140석, 150석 정도 이렇게 네. 뭐 쭉 가지고 네. 그러고 있다 그러면
안 만나죠. 저쪽에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예, 왜냐면 맞아요. 지금도 먹고 살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민주당은 다수 의석 가지고 지금 행정부도 가지고 있고 네. 뭐 다 가지고 있는데 굳이 여기를 만나서 심지어 그리고 젊은 층은 활동성은 좋은데 표가 적잖아요. 절대 네. 숫자로 봤을 네. 때. 그러면은 이거 가성비가 떨어지지. 똑같은 네. 1시간 쓰고 여기 또 인스타 하면 새로운 영역 개척해야 되는데 이거 굳이 네. 그렇다고 또 아까 문법 얘기했는데 그들을 만난다고 그들이 또 100% 좋아하지도 않아요. 네. 아니 뭐 매블쇼나 겸공 나가거나 그렇지. 아니면 딴지에다가 게시판에다 글 하나 쓰면 난리나 확 이러지. 근데 뭐 저게 만나면은 욕 반이고 네. 저기 칭찬 반인데 맞아요. 뭐하러 굳이 만나겠어요. 네. 가성비가 떨어지지. 네. 약간 그런 점이 있죠. 아니 그러면은 그런 계정을 만들고 운영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10대 학생들부터 네. 20대 초반의 학생들. 그걸 전업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들이 전업이고 부업이고 의미가 없잖아요. 시간은 네. 많고. 소위 이제 저희는 시간 빌 게이츠라고 부르는. 시간 빌게. 아니 시간이 많으니까 뭐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부가적인 시간들 할 수 있고 그게 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카드뉴스 하나 만드는데 5분이면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접근성이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좀 이어가자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이걸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레거시 정치인에 가까워요. 인스타그램에서 오히려? 큰 네.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윤호개인과 그분은 거리를 두고 있고 부정선거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기가 이준석한테 가지도 않고요. 또 이준석이 릴스를 잘하지도 않아요. 예. 이번에 뭐 개혁신당 지방선거 출마자 뽑는다고 하는데 저 홈쇼핑인 줄 알았어요. 그 포맷이 똑같던데 너무 그리고 네. 앞에 있던 것들과. 그 네. 포맷은 뭐 괜찮은데 단돈 99만 원이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게 전혀 지금 그분이 10대 20대와 맞지 않는 정치인이 되어 버렸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떤 정치인들이 나올 것이냐 앞으로 라고 보면 이 문법들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잘 미디어를 접하는 정치인들이 앞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니 저 같은 사람들만 해도 이준석이 20대 남성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착각을 하는 지금 얘기 들어오면 그런 게 또 아닌 거네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준석도 지금 뭐 포티잖아요. 이거 영포티죠. 네. 그게 이준석도 약간 영포티고. 포지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포지션이. 네, 뭐냐면 이 쇼츠의 세계에서는 네. 사실 최고 좋은 건 마라 맛이죠. 마라맛 그쵸. 4단계. 네. 맵게. 맵게. 근데 세게. 그거를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한번 해보지 뭐 내가 뭐 맞아요. 빠꾸 없는데 라는 김민수의 포지션과 네. 이미 벌써 대선 후보로 토론까지 나가가지고 나는 여기 뭐 어떻게 지켜야 될 나의 이미지와 레거시가 좀 이렇게 네. 있어 네. 라고 유산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준석의 입장은 많이 다르죠. 맞아요. 많이 다르죠. 네. 이준석도 제 생각에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마라 맛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리스크를 걸고 받을 수 있는 리턴과 네. 그거를 이제 도전해가지고 실익 자체가 맞아요. 기대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하는 거겠죠. 그 말대로 이준석 같은 사람은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목표가 대통령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못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네. 드는 건데 여하간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특히나 진보 진영에 계신 굉장히 지식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네. 과거에도 20대를 어떤 식으로 이제 폄하를 하냐면은 네. 개새끼에 가까워 쉽게 얘기해서 아, 아주 네. 그냥 무식한 대학생 네. 놈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네. 경우 많잖아요. 그런 반응에 네. 대해서는 실제로 극우화된 20대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혹시 방금 마라맛 듣고 좀 마라맛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동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하신 발언으로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싫어했고 또 그걸로 무한 재생산하면서 봐라 저 영포티 영피프티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저렇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님께서 하셨던 발언들도 그들이 무한 재생산하고 근데 전 유시민 작가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사실 그 말이 아니었거든요. 네, 일부만 발췌해서 하다 뭐 보니까 펜코라든지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것들 다 끌고 와서 민주당 악마화와 이제 세대 갈등으로 만들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저걸 소비하는 애들이 그분들을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저들에게 맞춰줘야 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더 근본적으로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럼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얼굴들이 필요한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언제까지나 그 10대, 20대들한테 맞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민철님 같은 분이 사실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아까 이제 잠깐 하다 말았는데, 그 사회 문화적인 부분 같은데, 실제로 20대들은 극우는 세련되고, 진보는 촌스럽다고 생각합니까? 다수가? 예. 아, 진짜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거는 자유대학 인스타그램 한번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디자인 잘하고요. 집회할 때마다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트럭 위에 밴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브로 연주를 하고 거기에 떼창으로 소위 이제 짱북송이라고 하는 짱북송이 뭐예요? 그 짱깨 북개송. 딴딴. 네. 아, 짱깨 북개송. 네. 짱북송.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혐오 제가 표현을. 일부러 이렇게 줄여서 말했는데 짱북송. 아니 뭔지 모르니까 네. 저는. 네. 이런 것들을 뭐 부르고 뭐 계엄까지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뭐 이런 노래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개몽성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굉장히 솔직히 잘해요. 잘하고 아, 보기에도 네, 실제로 그 부분은 그럴듯하게. 굉장히 인정하고 또 디자인을 너무 잘해서 제가 그때 매일신문에서 자유대학이랑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뒤풀이 자리에 자유대학 전체가 다 온 거예요. 디프이 자리에 예, 저는 혼자 있었고. 1대 다로지 공격 예. 당한 거네 쉽게 예, 얘기해서. 20대 네. 1로 해서 전 포크로 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근데 이제 그날 제가 물어봤죠. 디자인하는 분이 누구냐. 너무 잘한다. 아, 디자인 영입하고 최고인데. 싶다. 영입하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20대 초반에 정말 어린 여자 대학생이 전공자도 아닌데 애국하겠다는 마음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대요. 이게 아, 굉장히 애국 디자인이었구나, 놀랐습니다. 그게. 예, 전 디자인과이기만 했어도 아,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정말 디자인에 자유대학 들어가고 처음 했대요.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그치. 인재풀이 달라지고 있다 아니 지금 보는 거죠. 무서운 게 지금 20대 초반의 여성이 자발적으로 그 네.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금전적인 혜택이나 이득을 바라지 않고 예. 무한한 봉사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소속감, 네. 소속감, 그걸로 하는 거예요? 애국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예. 예전에 뭐 우리 저 군부 독재 뭐 저항하고 그럴 때 돈 받고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그때 정말 그냥, 그 신념 체계가 강력하게 형성돼 네. 있는 거구나. 그 친구들과 어디서 모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됐고 끝나고 뭐 술 한 잔 정도 할 수 있으면 됐고 그렇죠. 그 정도는 누가 네, 그 제공을 정도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후원해 주신 분 많잖아요. 그쪽에도. 그날 누가 냈어요? 밥값 그날은 네. 매일신문에서 냈죠. 그 모 기자님이 내셨죠. 아, 제가 그랬구나. 알기로는. 네. 근데 이제 뭐 그 정도 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공원에 갔다가 공원.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큰 공을 가지고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전과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스스럼 없이 막 공놀이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말로 이렇게 하던데 실제로 지금 교실에서 학생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10대가 아니다 보니까 증언들로 많이 건너서. 받아요. 메시지도 많이 받고 공통적인 게 뭐냐면 교실에서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서 말하면 너 빨갱이다, 간첩이다라고 놀려요. 더 나아가서는 왕따당이어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한 학부모님이 이제 매부쇼에 나온 저를 보고 아들한테 너 정민철 좀 봐라 라고 했대요. 근데 아. 그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정민철을 봐? 정신 차려 미쳤어? 그 중국 간첩을 왜 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너무 충격받아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교실의 분위기다. 근데 교사분들은 아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정치 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교육부와 교육청에 소명해야 되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지고 아니 그 어린 친구들이 접하게 되는 조롱 영상이나 뭐 음악 같은 것들은 예. 어디서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퍼뜨리길래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전통적이지 않나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던데 MC 무연이라고 하죠. MC 무연?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성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고 이러한 게 지금 2010년부터 시작해서 16년이 지난 일이에요. 엄청 오래됐죠.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고 아 그런 노래를 제 또래 비하하는 문화였어요. 노래인데? 네, 또래 문화였는데 다만 뭐가 달랐냐면 그때는 이제 소위 일부 남성 애들이 자기들끼리 킥킥킥 하면서 노는 정도였어요. 맞죠. 근데 이게 이번에 어떻게 달라면요. 전라도에 있는 한 중학생이 음악 시간 수행 평가로 MC 무연 노래를 불렀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리고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요, 한 교사는 신청곡 시간에 MC 무현 노래를 신청곡을 들어와서 뭔지 모르고 틀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음성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판이 달라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랑 그런 거는 좀 비슷한데 이 기술이 변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이제. 그렇죠. 네. 예전에는 뭐 일베 게시판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플랫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예. 공유하는 게. 네네,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그냥 2번 누르면 공유가 돼서 나가니까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바이럴하게 퍼져나가는 그 기술 자체가 좀 네. 달라졌다. 그래서 그 증폭하는 그 폭 요거 자체가 좀 많이 네. 달라지지 않았나. 바이럴도 쉬워졌고 그리고 캐대언의 골든 네. MC 무현 버전으로 있을 것 같지 그런 않나요? 것도 있어요? 있죠. 요즘 시대에 그거 야. 10분이면 만들잖아요. 일반 초등학생도 모든 히트곡 신곡들에 다 버전이 나옵니다. 아니 최근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 예를 들면은 열렬한 그 쉽게 진보 성향의 부모로 보이는 분들의 그 자녀가 대학에 가가지고 사실은 극우화된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세대가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가족인데 그 뭐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돼지저금통을 만들어서 그를 후원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집에 있는데 MC 무현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다. 굉장히 괴리된 상황인데 그건 왜 이렇게 탄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재밌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음성 그리고 그 언어는 사실 너무나도 브릴리언트하고 빛나고 그게 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분의 언어가 재밌고 그래서 그게 재미로 소비돼요. 근데 여기에 뭘 타냐면요, 악의적인 세계관을 담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노무현 재단에 그 온라인 그렇죠, 혐오 대응 있죠. TF하고 네. 있는데 이 MC 무현이라는 노래가 노무현 대통령의 음성으로 만들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너무 분노했던 게요, 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버스 안에서라는 노래를 가지고 알아요. 예. 뭘 만들었냐면 나는 매일 검찰 가는 버스 안에서 라는 노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들이 한 스푼씩 타는 거예요. 2스푼, 세계관을 만들고. 그러면 처음에 그냥 뭔가 말하는 게 재밌네? 예를 들어서 응디시티라는 노래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응디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사투리죠. 네. 근데 이게 어감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야 웃기네? 하고 접했는데 하나하나 알고리즘을 타서 가다 보니까 뭔가 나쁜 사람이네?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 안 좋은 사람인가 보네. 과거에 수사를 받았네. 네, 이런 세계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악의적입니다. 근데 그런 서사를 쉽게 얘기해 역사적으로 20대가 기획하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누군가 그 노무현을 그 세대적으로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배경으로 있어야지 이게 이런 답안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부터는 황희도 작가님을 섭외하셔서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 이제 그분이 이제 딥하게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분에 따르면 국정원 출신의 뭐 이런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황희도 작가님과 얘기해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조직적인 세력이 그거를 퍼뜨려서 이제 민화시켜서 예. 증폭돼서 나간다. 예. 그러니까요. 라는 게 이제 네. 주제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바꾸는 노력들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짧게는 우리 정민철님 같은 커뮤니케이터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일반론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자아도 형성된 거라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할까 의문이에요, 솔직히. 저는 정치단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너무 민주당 많이 깐 것 같아가지고 나 욕 아니. 것 같은데 할 말을 잘하신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당명을 바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바꿀 게 아니라 민주당이 바꿔야 된다. 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하지 말고 민주보수당으로 바꿔야 돼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실 보수예요. 자꾸 여기를 진보 진영이다 뭐 어쩐다 막 하는데
그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네. 진보라고 계속 우리 스스로가 우기고 있으면서 저쪽을 보수라고 하면은 보수가 아닌 거를 보수로 인정해주는 꼴이고 네. 실제로 민주당 봐봐요.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경제, 안보. 누가 제일 잘해요? 민주당이 제일 잘. 민주당이 제일 잘해요. 네. 코스피 5천 대통령 되자마자 네. 지금 벌써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취임한 지 지금 7개월 됐는데 맞아요. 5천 알죠. 왔어요. 맞아요.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네. 바로 코앞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외교 네. 잘하고 핵연료 제철이랑 네. 핵잠 받아왔죠. 받은 보수 대통령이 있어요. 네, 없죠. 없어요. 이런 대단한 업적들을 두고 우리는 진보야. 진보가 뭔데? 그런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원래 해왔던 관성으로 우리가 진보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지금도 진보라고 하는 건 세상도 바뀌었고 그 진보 당을 운영하는 정치인들도 재산도 바뀌고 성향도 바뀌고 이미 기득권화된 그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상 자체가 바뀌었는데 네. 우리 민주진영이고 진보진영이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세상의 흐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저쪽 진영한테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위선이라고 생각할 빌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10대, 20대는 네.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서 네. 그런 말들이 네. 실제 그들과 다르다고 느끼고 모순이고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한다고 느끼는 거구나. 위선으로. 네, 그런 네. 세계관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당 부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제 나이에서. 그리고 굉장히 전 시장 경제주의자고 자본주의자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저도 당 생활을 좀 하면서 만나봤던 어른들 중에서 저보다 진보적인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 주시는 갭 차이가 있는 거죠. 보수화 됐다는 거죠. 네,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그리고 저도 늘 이분들이 왜 민주지? 민주당이지? 왜 진보 진영이라고 본인을 생각하시지? 에 대한 의구심은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의 뿌리 자체가 노동, 운동, 뭐 인권,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는 청렴하고 가난하고 착하고 뭐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고 요런 전통적인 DNA를 지금 관성처럼 계속 가지고 네.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잘 뜯어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가치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람들일까? 네. 아니죠. 모순적이죠. 아니에요. 상당히. 예. 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안에 내용물은 바뀌었는데 포장지는 지금 민주라고 들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민주 보수당으로 바꾸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벌써 대한민국 위상이 바뀌었다고 저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북한 들이밀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먹혀, 안 먹혀. 이제는 중국이랑 맞짱을 뜨는 위상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도 의회에 있는 사람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정치를 진짜 대국적으로 해야지. 네. 로컬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인터내셔널하게 해야 네. 돼요. 그래서 민주보수당으로 바꾸고 미국에 가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랑 친분을 쌓는 그림들을 계속 내보내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은 민주당이 완전 마탱이가 같거든요. 예. 지금 저희- 상황이. 예. 저희 공화당이 나댈 수 있는 건 미국 민주당의 맛이 같기 맞아요.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공화당이랑 한국의 민주당이랑 이 보수 성향의 공통점이 있어요. 야, 네. 좋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민주보수당으로 바꾸고 네. 공화당이랑 스킨십을 하는 거를 정치를 인터내셔널하게 네. 하는 거를 네. 계속 보여줘야 돼요. 네. 그거들도 결국은 트럼프 만나가지고 황금 열쇠 받고 악수하고 마이맨 하면서 네. 이러니까 쏙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렇지. 항공모함 네. 몰고 뭐 청계천으로 오네 한강다리를 건너네 청계천으로 어쩌네 네. 이딴 소리 하다가 신혜식도 그러잖아요. 미쳤습니까? 항공모함 몰고 오게? 네. 청계천으로 와. 결국은 우리 친중 아니에요. 백날 얘기하면 맞아요. 먹혀요? 안 안 먹혀요. 먹혀요. 그러니까 그들이 숭배하는 집단이랑 민주당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네. 실제로 교류를 해가지고 무언가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네. 돼요. 아, 이거 네. 너무나 훌륭한 인사이트인데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좀 들어야 네. 되는데 실제로 좀 해본 적 있어요, 만나서? 네, 저도 이 정말 진심 어린 이 발언을 들으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는데 한마디만 하자면 전 지금 민주당이 정치를 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자꾸 뭐 친청이든 친명이든 이런 소리 나오는데 저는 가장 핵심이 정청래 당대표가 바라는 세상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어떻게
비전이 약간 애매하죠. 저는 그분이 바라는 세상이 뭔지가 더 궁금해요. 뭐가 친명이고 친청이고 최고위원회 누가 들어가고 안 궁금해요. 미래 세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야, 그게 더 생존 문제로 중요하구나.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그러면 AI 시대의 청년들은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건? 그 답을 듣고 싶은 거구나. 먹고 못 살아요. 솔직히 그렇지. 못 살죠. 맞아요. 그러면 그 못 산다는 걸 말하고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전 따라오는 게 진보 좌파적인 정책들을 생각해요. 그게 사회주의 정책들이 아무리 해도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민주당은 그 속에서 뭐 할 건데요? 이게 없다니까요. 근데 뭘 민주당을 뽑아달라 그래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국힘 TK당이라고 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대한민국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스포츠, 문화, 경제, 무슨 뭐 기술 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인들은 비행기 타느라 바빠요. 근데 정치인들은요? 진짜 정치를 이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네. 맞아요? 그거를 약간 자문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거 네. 배가 불렀다로 기결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네. 있어요. 맞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요런 조금 전략적인 고민을 좀 더 넓은 시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아, 저도 오늘 이렇게 1시간가량 얘기를 했는데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사실은 저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고 왜냐면은 너무 동의할 수 없는 아젠다를 가지고 본인들이 현출하다 보니까 그냥 거리를 두고 봤는데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주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이 관심 있는, 그러니까 미중 네. 사이의 패권 사이에서 네. 한국의 위상을 고민하는 이슈를 가지고 중국화를 얘기한다고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봤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윤석열을 지지하기 때문에 중국화 공산화를 얘를 내민다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후 관계가 전혀 다른 문제였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세대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요. 경제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들이 주로 소비하는 게 경제 인플루언서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가벼운 애들이 있죠. 그거 말고 실제로 그러면 왜 10대, 20대들이 점차 넘어가는가라고 보면 지금 민주당이 꺼내고 있는 해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 더 미래, 정부가 지금 5년의 미래를 가지고 가고 있으면 민주당은 10년, 20년의 미래를 들고 미리 그 정책을 고민하고 있고 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조금 우경화의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럼 하나만 더 좀 여쭤보면 요거는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들 민주당이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게 고용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예전에 인국고문 사태 터졌을 때도 그렇고 사실 저는 20대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한 게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취업도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심지어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4대 그룹이 다 공채를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경력직으로 지금 대체가 되는 상황에서 네. 그 뭔가 이제 구직 활동의 어려움, 네. 뭔가 쉽게 생산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몸소 체감하다 보면 그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더 공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으면 놀랬거든요. 근데 이게 인국공으로 가면 너무 멀어요. 그 너무 멀고 지금 1년 1년이 너무 달라서 네. 근본적으로는 저는 지금 청년들이 우경화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우경화되고 있어요? 전 작용화되고 있다고 있죠. 보는데요. 네. 청년들은 그럼 당연히 트럼프 좌파예요. 네, 그 트럼프는 하고 있는 정책 다 좌파예요. 전 국민 소비 쿠폰 뿌린다잖아. 200만 네. 원씩 트럼프가 네. 완전 좌파예지. 관세 들어온 걸로 그러니까 다 좌파 정책들 하고 있고. 세국적이고 굉장히 예.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럼 민주당과 그리고 지금 진보 좌파 진영이 대한민국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뭔가 청년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공정이라는 담론이었겠지만 화두가 예. 이제 와서는 비정규직의 뭐 정규직화든 뭐든 미래가 없어요.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라서 조금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게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도 항상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지금 미국도 AI가 등장하면서 물류도 다 로봇이 하죠. 그렇죠. 자동화도 일자리가 그렇죠. 싹다 AI. 사라지는 거예요. 뭐 코딩하는 네. 사람도 다 나갔죠. 네. 지금 이미 벌써 아마존마저도 월마트, 아마존마저도 다 자동화돼가지고 맞아요. 몇십만 명씩 쫙 자른다는 거예요. 네. 2030년 되면 완전 자동화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 일이 없는 게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래서 이런 거냐, 네. 아니면 전 세계적인 기술적인 트렌드와 대한민국의 뭐 양극화가 맞물린 거냐, 이것부터 일단 진단이 나와야 되고, 네. 그렇다고 하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상관없다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예. 얘기. 그거 자체가 박정희 때 그 기업들 키워주느라고 뭐 다 직원들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가족으로 가져가라, 뭐 끝까지 책임져라, 뭐 정년퇴임 뭐 네. 이런 얘기 했던 얘기고, 지금은 비정규직 정규직 할 거 없이 이 지금 새로 맞이하는 AI 시대에서 네. 먹고 살 만한 새로운 잠재 성장의 무언가의 엔진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청년들이 배우고 그것을 사용하고 먹고 살게 해달라는 무언가의 형태로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정규직이고 비정규직 네, 이게 중요한 게 맞아요.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고민이 좀 새로운 단계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네. 바라봐야 되지 않나. 네, 오늘 토요일특파만 해서 두 분과 얘기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사실은 이제 클로징을 할 때 서두에 어떤 생각했냐면은 네. 그 청년 세대 극우화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논의해봤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막상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를 사실 이해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네. 이해를 넘어서 공감을 해야 되고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자세를 어느 사실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간에 네. 취해주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또 음. 근본적으로 전 이해가 없었던 저조차도 네. 그런 저를 반성하게 됩니다. 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제 조만간 수명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뭐 한 2030년이면 150살에서 200살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전 더 이상 5, 60대 분들이 뭐 당장 청년들만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본인들의 생존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윤석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잖아요. 이제는 민주당은 이제 내란 이야기도 이제는 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환을 누가 할 것이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 그리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명민준 저도 전 마지막으로 네, 명민준 한마디 씨 얘기 드리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민주당 좋아합니다, 저. 대한민국의 희망이에요. 예. 예, 예, 좀 아니, 더 오늘 잘해주시기 근데 바라겠습니다. 사실 명민 씨가 한 예. 얘기들이 민주당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만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음. 워낙 윤석열 정부가 엉망이었고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누리고 있는 것뿐이지 이 시절이 지나가면 언제든지 위기가 금방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조언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지금까지 명민준, 정민철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옵니다. 탐구 인물은 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원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